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저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곧장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시각 제 전남편과 그의 가족 7명은 모두 산부인과에 모여 임신한 내연녀의 초음파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초음파 결과를 확인한 의사가 던진 단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제 전남편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혼 합의서의 마지막 도장을 찍었을 때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오전 10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묘한 순간이었어요. 울음도 다툼도 상상했던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고요한 공백만이 자리 잡을 뿐이었죠. 제 이름은 서연, 38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전 제게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맹세했던 남자, 민준과의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가 서류에서 손을 떼자마자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벨소리. 저는 전화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죠. 민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과 조정위원 앞에서 보란 듯이 전화를 받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나 끝났어. 금방 갈게. 오늘 검진 받는 날 맞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같이 가기로 했어. 네 뱃속의 아기는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당연하지.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단 한 번도 저렇게 다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조정위원이 민준 앞으로 서류를 밀어주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민준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휙 서명을 갈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저 여자가 나눠 가질 게 뭐가 있다고.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집은 결혼 전에 제가 산 거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저 두 아이, 저 여자가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라죠. 그래야 제 속이 편하니까. 옆에 서 있던 민준의 누나 미경이 즉시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죠. 그럼 이제 곧 새장가도 가야 하고 새 부인은 아들까지 임신했는데 다른 시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애둘 딸린 여자를 누가 데려가기나 하겠어. 그 말들이 허공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이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고 책상 위에 열쇠 꾸러미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집 열쇠예요. 민주는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어제 이미 짐을 다 뺐어요. 민준이 실수했습니다. 분수는 안 해. 미경이 다시 한번 비아냥거렸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건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법이지.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가방에서 초록색 여권 2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눈앞에 들어보였죠. 비자는 지난주에 나왔어요.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비자? 아이들 영국으로 유학 보내려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고 미경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영국 유학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바로 그때 법원문 앞에 검은색 7인승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죠.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사모님, 준비되었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저는 딸 하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제 손을 꼭 잡았죠. 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저와 아이들은 당신의 새로운 삶에 절대 방해되지 않을 테니까.
저는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제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떤 분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과 그 여자, 유라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그 집은 바로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계약금을 내주셨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재산 은닉에 관한 증거는 모두 수집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쪽에서도 곧 결과가 나오겠군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는데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가 우리 보러 안 와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공항을 향해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뒤에 남은 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서둘러 시내에서 가장 큰 여성 전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라가 초음파 검사를 받는 날이었고, 온 가족은 그 아이가 가문의 장손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 병원 초음파실에서 의사가 던진 한마디가 그들 가족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민준의 인생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7인 승세단은 법원 정문을 빠져나와 아침에 분주한 도로에 합류했습니다. 6월의 서울은 햇살이 무척 뜨거웠고 그 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뒤따라오던 모든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한 손은 아들 지훈이의 어깨에, 다른 한 손은 제 품에 기댄 딸 하윤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여느 날과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가 한참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로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른들은 명확히 이해하는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저는 그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곳에서 너랑 하윤이는 새로운 학교랑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고. 하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거기 공원도 있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많단다. 아이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을 시작한 것이겠죠. 차는 익숙한 거리들을 여러 개 지나쳤습니다. 가게들, 식당들, 시장, 골목. 모두 지난 10년간의 제 결혼 생활과 얽혀있던 장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마치 상영이 끝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현 사모님,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를 돕고 있는 김 변호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민준 씨 가족이 도착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조차도 병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프리미엄 산부인과 VIP 대기실에는 민준의 가족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유라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값비싼 인부복을 입고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에 손을 얹은 채 얼굴에는 더위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민준의 어머니 박 여사는 유라를 보자마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가 힘들진 않고? 유라가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박 여사가 그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아주 건강한가 보네. 신우이 미경은 즉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최고급 홍삼이야.
지인 통해서 특별히 구한 거니까 매일 챙겨 우리 집안에 튼튼한 장손 낳아줘야 한다. 다른 시누이도 가방에서 작은 금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거 유명한 절에 가서 받아온 거야. 스님 말씀이 이걸 차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데. 유라는 활짝 웃으며 모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죠. 오빠, 봤지? 다들 우리 아기를 얼마나 아끼는지. 민준은 옆에 서서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박 여사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기 낳고 나면 내가 최고의 산후도우미 붙여줄 테니 유라는 몸조리만 신경 쓰면 돼.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조카는 나중에 국제학교 보내야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 어떻게요? 미경이 궁금해하자 민주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국제학교. 내가 유라 아들 자리 하나 맡아놨지. 유라는 즉시 민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정말 자상해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환하게 웃으며 떠들었고, 불과 1시간 전에 민준과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은 여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유라님, 초음파 검사 들어오세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같이 들어갈게. 가족들이 모두 따라 일어서자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는 한 분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민주는 유라와 함께 초음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은 서늘했고 하얀 조명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죠. 유라가 검사대에 눕자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분명히 아들일 거야. 유라가 살짝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의사가 장갑을 끼고 그녀의 배에 초음파 탐촉자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화면이 밝아지며 흐릿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점점 찌푸렸습니다. 민주는 눈치채지 못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 잘 크고 있죠? 의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탐촉자의 각도를 조절하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유라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민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의사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내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무팀과 보안팀, 지금 바로 초음파실로 와주십시오. 민주는 멍해졌습니다. 보안팀은 왜 부르시는 겁니까? 유라는 겁에 질렸습니다. 제 아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의사가 그들을 돌아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보안 요원 2명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영상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의사가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시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가 유라를 보았습니다. 임신 시점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유라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의사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초음파 영상과 태아의 발육 상태로 볼 때 수정 시점은 산모께서 말씀하신 시점보다 최소 1달 이상 빠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간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유라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박 여사와 민준의 가족들이 어느새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모두를 둘러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은 이 아이의 수정 시점이 유라 씨가 민준 씨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준이 유라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설명해봐. 유라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착각하신 걸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초음파실은 기계가 돌아가는 희미한 소리만 들릴 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유라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내 아이 맞다고 했잖아.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민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 아이야? 그 질문이 차가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방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저와 두 아이를 태운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막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어두운 나날 속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질문은 초음파실 안에서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 아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검사대 위에 누워 하얀 시트를 꽉 붙잡은 채 창백해진 얼굴과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날 믿어야 해. 오빠 아이가 맞아. 민주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전선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 의사는 태아가 유라가 말한 시점보다 최소 한 달은 더 크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아직 저와 이혼하기 전, 그와 유라가 몰래 만나던 그 시점보다도 더 전에 뱃속의 아이가 이미 존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저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한 달이라는 게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태아의 크기와 발달 주기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오차가 며칠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달이나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뒤에 서 있던 박 여사의 얼굴색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라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라.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했을 수도. 민준이 획 돌아보았습니다. 잘못 기억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한 달이나 잘못 기억할 수가 있어? 유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민주는 검사대로 다가가 침대 양옆을 짚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 임신한 걸 알았다고 했지. 내 아이라고 했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잖아. 민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유라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오빠를 속인 게 아니야. 미경이 갑자기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속인 게 아닌데 의사 선생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박 여사도 나섰습니다. 유라야,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 아이 정말 민준이 아이 맞니? 유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의사는 그 광경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출산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말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그는 저에게 이혼을 강요했고 유라에게 집과 차를 사주기 위해 돈을 옮겼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곧 장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면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유라는 겁에 질렸습니다. 누나, 저는 정말 몰라요. 몰라? 미경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누구랑 또 잤어? 그 질문에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유라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조금의 다정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심과 분노만이 가득했죠. 박 여사가 갑자기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준아, 일단 진정해라.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그는 유라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정하라는 겁니까?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동생, 누나가 볼 땐 이거 확실히 해야 해. 어디서 굴러먹던 애를 임신해 와서 너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지. 그 말들은 바늘처럼 유라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오빠를 속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의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긴 진료실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초음파실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우르르 그 뒤를 따랐고 방 안에는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리는 유라만 남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미경이었습니다. 민주나 누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 유전자 검사 꼭 해야 해. 박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해야 한다. 민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 문득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이혼 서류 앞에서 저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만 했죠. 당신의 새로운 삶에 방해되지 않을게요. 그때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약하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왜 그렇게 침착했을까? 왜 아이들 여권을 미리 준비했을까? 왜 하필 오늘 바로 떠났을까? 민주는 모든 것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재무이사였습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 3대 핵심 프로젝트에 거래처에서 방금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민주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그 새 프로젝트의 총 가치는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200억 원 가까이 물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계약을 해지한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만 합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위약금 200억 원. 그 돈은 회사를 휘청이게 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나 지금 바로 회사로 갈게. 민주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좀 일이 생겨서. 하지만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준, 유라님 진료비가 아직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즉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직원이 카드를 긁었지만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미경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카드를 긁었습니다. 계속 오류가 뜨네요. 카드가 정지된 것 같습니다.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다른 카드로 바꿔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 카드로 해보세요. 직원이 카드를 긁자 화면에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가압류된 계좌입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이었습니다. 민준 고객님.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고객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임시 동결되었습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 신청인데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서연님입니다. 그 이름은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병원복도 한가운데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무시해왔던 그 여자가 사실은 오늘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병원 복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쥔 채였지만 귀는 먹먹해졌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고객님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서연님입니다. 그 이름은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미경은 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 바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유라가 있는 초음파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미경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무슨 말이든 해봐.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계좌가 동결됐대. 뭐라고?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동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박 여사도 겁에 질렸습니다. 얘야, 똑바로 좀 말해봐라. 민준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에서 그러는데 법원이 동결 명령을 내렸대. 신청한 사람은 서연이야.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소장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재산 보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대체 뭘로 소송을 건 겁니까?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행위에 대한 소송입니다.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집과 차는 모두 제 혼전 재산입니다. 김 변호사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께서 두 분의 공동계좌에서 20억 원 이상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유라 씨에게 집을 사준 명백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멍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경이 휴대폰을 확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김 변호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주택 매매 계약서,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다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3일 내로 법원에서 소환장이 발송될 예정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 민준이 누나를 바라보며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대.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정말 유라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줬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너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작 몇십억 가지고 뭘 그래? 미경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몇십억을 몇백만 원처럼 말하네. 박 여사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내 사업 자금 아니었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라님, 가족분들,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유라가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민준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오빠, 민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라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냉기와 의심만이 가득했죠.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믿지?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믿으라고? 그는 그녀의 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이라고 했는데 의사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군.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잖아.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뭘 잘못 계산해야 한 달이나 차이가 나? 유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도 이제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야, 솔직하게 말해봐. 이 아이, 정말 민준이 아이 맞아?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면, 만약 서연이 정말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법원이 그가 옮긴 모든 돈을 추적한다면, 민주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재무이사였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또 뭐야? 3대 거래처에서 모두 계약 해지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왔습니다. 민주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위약금이 얼마라고? 약 200억 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미경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200억? 박 여사는 휘청거렸습니다. 세상에,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유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전부 너 때문이야. 유라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누구 아이인지도 모를 애를 임신해서는 나한테 아내와 이혼하게 만들고 집 사달라고 돈을 빼돌리게 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유라가 흐느꼈습니다. 난 정말 오빠를 속인 게 아니야.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고? 그는 미경을 돌아보았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이거 유전자 검사해야겠어. 유라가 떨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해야 해. 병원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유라의 희미한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곳 하늘 위에서는 저와 두 아이를 태운 비행기가 새하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고 하윤이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구름을 세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고통은 없었고 아주 기묘한 해방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보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유라는 두 글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생에서 배신을 그저 게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리하고 다른 사람은 영원히 참고 견딜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그들은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침묵 속에서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보통 그날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상처를 준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진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다른 걱정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벽에 기댄 채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더 이상 유라 뱃속의 아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을 조여오는 일련의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200억 원의 계약 위약금, 유라의 집을 사주기 위해 빼돌린 20억 원, 동결된 은행 계좌, 그리고 눈앞에 닥친 소송.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고, 그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유라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말해봐. 도대체 그 아이 누구애야?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몰라? 미경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임신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유라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민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실망 가득한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유라가 떨었습니다. 저는 오빠만 만났고,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유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민준을 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대체 무슨 이런 것을 집에 끌어들인 거니? 미경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근본도 없는 여자네. 유라가 흐느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 그는 유라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와서는 내 아이라고 했지. 나를 아내와 이혼하게 만들고 돈을 빼돌리게 하고 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 유라가 떨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 갑자기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뭘 생각했는데?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긴장된 분위기의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힐끗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전화 드렸습니다. 서초동 고급 빌라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매도를 위임하신 건 말입니다.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상대방은 계속 말했습니다. 구매자가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3일 후에 소유권 이전을 원하십니다. 민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난 집을 팔아달라고 한 적 없소. 하지만 매도위임 계약서에 사장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겐 서명하실 때 찍은 영상도 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문득 2달 전 유라가 집을 보러 가자고 조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여러 서류에 무심코 서명했었죠. 민준이 유라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너 이 사실 알고 있었어? 유라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몰라. 미경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틀림없이 너야. 유라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민주는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다시 한번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계좌 동결이라는 글씨만 떠 있었죠.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에 계십니까? 아니, 바로 가야 해.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민주는 멍해졌습니다. 세무조사? 네. 회사 탈세 혐의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침착했던 얼굴, 서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저는 말이 없었고 원망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 열쇠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아주 가볍게 말했죠. 당신의 새로운 삶에 방해되지 않을게요. 그때 민주는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전쟁터를 떠났을 뿐이라는 것을.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봐. 회사 일 심각한 거니?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 가봐야겠습니다. 미경이 즉시 말했습니다. 누나도 같이 갈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기 전에 유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유라는 몸을 떨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유전자 검사할 거야. 유라는 겁에 질렸습니다. 오빠,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맞다면 책임질게. 하지만 아니라면 그는 말을 잇지 않고 그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유라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등을 돌려 걸어갔고 미경과 박 여사가 서둘러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의자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주 먼 곳 높은 하늘 위에서는 저와 두 아이를 태운 비행기가 새하얀 구름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깊이 잠들었고 하윤이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아이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윤이가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나중에 다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기 마련이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원하면 엄마가 구경시켜주러 데리고 올게.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다시 구름을 바라보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차는 병원 정문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미경은 조수석에 박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한참 동안 차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엔진 소리와 길거리의 소음만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아주 빠르게 운전했고 그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유라는 임신했지만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서초동의 빌라는 팔릴 위기에 처했다.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반나절 만에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솔직히 물어볼게. 회사 일 정말 심각한 거야?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똑바로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약금 200억 원을 물어주면 회사는 망할 수도 있어. 미경이 획 돌아보았습니다. 200억? 뒷좌석의 박 여사가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렸습니다. 세상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거니? 민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물어보세요.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소송 건 건 진짜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 정말 작정하고 덤벼들었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아주 불쾌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제 모습이 다시 떠올랐죠. 오늘 아침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만 했죠. 당신의 새로운 삶에 방해되지 않을게요. 그때 민주는 제가 순순히 물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마 저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 것 같습니다. 차가 회사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빠르게 차에서 내렸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민준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무이사인 박 이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바로 물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은 어디 있나? 박 이사가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민준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민준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귀사에 대한 탈세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누가 제보했습니까? 남자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익명 제보입니다.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즉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서연. 하지만 조사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보뿐만 아니라 회사의 금융거래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는 멍해졌습니다. 금융거래 자료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한 뭉치를 펼쳤습니다. 지난 2년간 기사에는 목적이 불분명한 지출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숫자 하나하나를 똑똑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된 20억 원 이상, 개인 명품 쇼핑에 사용된 13억 원, 보석 구입비 3억 원, 주택 계약금 7억 원. 뒤에 서 있던 미경은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세상에, 민주는 그 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그가 유라에게 쓴 돈이었죠. 조사관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지출 내역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지출입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회사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방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이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일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그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너무나 상세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민준이 박 이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자료들 누가 접근할 수 있지? 박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위해 회사의 일부 서류와 컴퓨터를 임시 압수하겠습니다. 미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이럴 수는 없어요. 조사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어 미경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미경이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너 미쳤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항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세무조사관들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회사 직원들은 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아래에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그가 10년 가까이 공들여 세운 것이었습니다. 계약 하나하나, 고객 한 명 한 명, 프로젝트 하나하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따라 나왔습니다. 민준아, 너 이 일이 서연이랑 관련 있다고 생각해? 민주는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미경이 화를 냈습니다. 그 여자 정말 악독하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반년 전 제가 그에게 회사 장부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웃었죠.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제가 모든 지출, 모든 거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먼 곳 저와 두 아이를 태운 비행기는 이미 대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막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우리 다 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아들. 하윤이는 여전히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는 구름이 정말 많아요, 엄마.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인생은 언제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평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생에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도 강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가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여자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할 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일어설 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은 상대방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순식간에 변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회사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후 회계팀 전체가 봉인되었고 회사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다들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계속해서 사장실의 민준을 향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죠. 그의 머릿속은 동시에 터진 너무 많은 일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200억 원의 계약 위약금, 국세청의 세무조사, 동결된 은행 계좌, 서연이 제기한 소송,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라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미경은 맞은편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방법? 네가 서연이를 만나야 해.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미경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이 소송이 계속되면 법원은 네가 유라한테 송금한 돈 전부를 추적할 수도 있어. 민준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넌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휘말릴 수 있다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경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돈들은 완전히 개인적인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회사 계좌에서 나간 것이었죠. 만약 세무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밝혀진다면 민주는 몇 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받아봐. 민준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넘어 유라의 목소리는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오빠, 뭐야? 오빠, 병원으로 와줄 수 없어?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쁘다고 했잖아. 유라가 흐느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방금 다녀가셨어. 민주는 멍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네, 여기 와 계세요. 민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거길 왜 가셔? 유라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주는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병원에 계신데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가봐야겠네. 민주는 차 키를 챙겼습니다. 누나도 같이 가. 강남 프리미엄 산부인과는 아침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민준이 대기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박 여사가 유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너무나 팽팽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힐끗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유라는 의자에 앉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박 여사는 그녀 앞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가 돌아보았습니다. 왔구나, 민준이. 유라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얘한테 물어보렴.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미경이 다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해. 유라가 떨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똑바로 말해. 유라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유라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빠를 만났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 누구 애야? 유라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에 민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하라고. 유라가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확실하지 않아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두 남자랑 자놓고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유라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 같은 애를 만난 거냐. 유라가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민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냉기만이 서려 있었죠. 넌 내 아이라 그랬지. 날 아내와 이혼하게 만들었지. 온 가족이 널 믿게 만들었잖아. 유라가 떨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민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 내가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미경을 돌아보았습니다. 누나 유전자 검사 예약해. 유라가 겁에 질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민준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필요해. 넌 해야만 해. 유라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제발요. 민준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맞다면 책임질게. 하지만 아니라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은 유라의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아주 먼 곳.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신 남 선생님께서 저희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죠.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주 아늑했습니다. 지훈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정원이 있어요. 저는 다가가 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꽃으로 가득 찬 작은 마당이 있었죠. 지훈이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아주 평온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 우린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하윤이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가 좋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것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생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시 균형 잡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 배신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향한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대화가 끝난 후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졌지만 그 불빛도 그의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죠. 미경은 조수석에 앉아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이지, 민준아. 이제 유라 문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당장 끊어내는 게 맞아.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누나는 내가 아직도 엮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 미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민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그 두 글자만으로도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미경이 동생을 보았습니다. 그 애 만나볼 생각이야?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이미 떠났어. 어디로? 해외로. 미경이 놀랐습니다. 정말 갔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권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저 협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민주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예전과 같은 경멸이 아니라 아주 기묘한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막 도착했을 때 민주는 정문 앞에 낯선 차 몇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행차 한 대, 그리고 법원에서 온 차 한 대였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민준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귀사에는 만기가 도래한 거액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더불어 계좌가 동결된 상황이라 은행에서는 자산 실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실사라고요? 네,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옆에 서 있던 미경이 즉시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에 따라 진행할 뿐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출금 300억 원 상환 기한, 채무 불이행 시 자산 압류 가능성. 미경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민준아, 너 왜 이렇게 많이 빌렸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출금이 회사 확장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형 계약들이 취소되고 계좌가 동결된 상황에서 그 대출금은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았죠. 은행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부터 실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그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정말 위험해졌어. 민주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일하고 있지 않았죠.
몇몇 직원들이 구석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그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무이사인 박 이사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 2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 영업팀장과 프로젝트 엔지니어 1명입니다.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똑똑한 놈들이네.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명한 새는 가라앉는 배를 떠나는 법이지. 민준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그를 자랑스럽게 했던 넓은 공간이 지금은 낯설게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초 우리는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저녁 식사는 따뜻했죠. 저는 항상 그가 퇴근해서 같이 저녁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밤 10시까지 기다렸고, 때로는 그가 접대 때문에 밤을 새울 때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후에 미경이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아, 무슨 생각해? 민준이 휴대폰을 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같은 시각, 아주 먼 곳. 저는 새로운 집에 뒷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거의 저녁이 다 되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꽃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는 남 선생님을 도와 화단을 가꾸고 있었고 하윤이는 마당에서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었죠. 오빠, 저거 잡아줘. 기다려봐.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작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 선생님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 같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선생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네가 아주 강한 아이라고 내게 말했었단다.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제 아이들이 거짓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남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결정이다. 저는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생에는 한 번 닫아버리면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장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아마도 제 인생의 낡은 장은 정말로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행복은 배신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환상을 조차 가족을 버릴 때 그들은 자유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은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이었던 가정 그 자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불은 거의 다 꺼지고 사장실에서 새어 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도시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마치 텅 비워진 방과 같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책상 위에 놓여 화면은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여전히 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의 자존심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재무이사인 박 이사였습니다. 사장님, 아직 회사에 계십니까? 그래, 잠시 사장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라와. 몇 분 후 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이야? 박 이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계약 해지 이후의 임시 재무 보고서였습니다. 붉은색으로 가득한 숫자들에 눈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뒤에서 훑어보던 미경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실액이 100억?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시 집계된 수치입니다. 아직 계약 위약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100억 원의 손실, 200억 원의 위약금, 그리고 은행 대출금까지. 총액은 현재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박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회사는 한 달을 버티기 힘듭니다. 방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달은 길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업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민주는 눈앞의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그의 실수를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았죠. 유라에게 송금한 돈, 소홀히 했던 프로젝트들, 성급했던 결정들.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너 옛날 생각나?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옛날? 회사 처음 세웠을 때 말이야. 미경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너 정말 많이 도와줬잖아.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론 그때 네가 회계사도 못 구해서 서연이가 장부를 다 정리해줬어.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누나는 왜 지난 얘기를 꺼내? 미경이 동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누나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 서연이가 없었다면 이 회사는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에 민주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사업 초창기에 저는 그를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했고 밤을 새워가며 대차대조표를 만들었으며 그와 함께 고객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민주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회계사와 관리자를 두었고 저는 점차 회사 일에서 밀려났습니다. 결국 넓은 집안의 평범한 주부로 남게 되었죠. 민주는 책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첫 차를 샀던 날 저는 집문 앞에 서서 아주 기쁘게 웃으며 말했었죠.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때 민주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서 몇 년간 묵묵히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 이사가 침묵을 깼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준비? 아마도 회사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안 돼. 박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 미경이 동생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볼 땐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이 회사가 내 전부야.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있잖아.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회사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흰색 조명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옛날 집을, 제가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던 밤들을, 지훈이와 하윤이가 어렸을 때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그 기억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는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집 뒤에 작은 정원을 비추고 있었죠. 하윤이는 계단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지훈이는 남 선생님을 도와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하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응, 저 새로운 학교가 좋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았잖아. 하윤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생님이랑 통화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하윤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 여기도 좋아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평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잃음으로써 더 좋은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저녁 식사, 웃음소리, 평화로운 밤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집이 텅 비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소중했던 것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막 밝아오고 있었고 건물 앞 거리는 아직 한산했죠. 양옆의 가게들은 문을 열지 않았고 몇 대의 화물차만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정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올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는 거의 10년간 끊임없이 일한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감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박 이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박 이사가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는 아침에 막 올라온 경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주 짧았죠. MJ 이씨, 재무 비리 혐의로 조사 착수. 민주는 빠르게 몇 줄을 읽었습니다. 기사는 길지 않았지만 정보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중, 일부 대형 계약 해지, 회사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민주는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았죠. 미경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빠르다고?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고객들은 더 불안해할 텐데.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자마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고객, 거래처, 은행. 모든 전화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다들 회사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죠. 몇 통의 전화를 받은 후 민주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기운도 없었죠. 미경이 책상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민준아, 응, 내 생각엔 네가 서연이를 만나야 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로 가득 차 있었죠. 누나는 어제부터 그 얘기만 하네. 미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싫어하는 거 알지만 너도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해. 지금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서연이뿐이야.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날 고소했어. 그래. 하지만 만약 그 여자가 소송을 취해야 한다면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넌 찾아야 해. 민주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제 모습이 떠올랐죠. 제가 집을 떠나던 날 울지도 말도 많이 하지 않고 그저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때 제가 다시 돌아오거나 적어도 전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뭐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준과 미경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미경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마 서연이 쪽일 거야.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들여보내. 몇 분 후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민준 사장님. 누구시죠?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준은 즉시 그 이름을 알아차렸습니다. 저의 법률 대리인이었죠.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몇 가지 서류를 추가로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증거, 보충 자료입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증거? 김 변호사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두 분의 공동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신 후 그 돈으로 유라 씨에게 집을 사주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미경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건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김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몇 장의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주는 익숙한 숫자들을 내려다보았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의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 변호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현재 두 아이와 함께 아주 먼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그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서연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미경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해주시오. 만약 소송을 취하한다면 우리 쪽에서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가기 전 그는 돌아서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민준 사장님,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준이 그를 보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실수는 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주 먼 곳, 오후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죠. 이곳의 나무들은 아주 높았습니다. 작은 돌길이 푸른 잔디밭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지훈이는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새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우리는 마침내 평화로운 곳을 찾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만 하면 돈만 많이 벌면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신뢰, 그리고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비로소 그자가 보였던 것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김 변호사가 사무실을 떠난 후 민준의 사무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미경은 즉시 동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준아, 똑똑히 들었지? 민준은 여전히 책상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뭘?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라고.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 주택매매 계약서, 송금 영수증,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었죠.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볼 땐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가면 너한테 아주 불리해.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누나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뭘 기다리는 거야? 민준이 누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뭘 하길 바라는데? 미경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를 찾아가. 민주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았죠. 한쪽은 자존심이었고 다른 한쪽은 현실이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해외에 있어. 미경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럼 비행기 타고 가.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누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해? 그 여자가 날 만나고 싶지 않으면 어떡해? 미경이 팔짱을 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에 그는 멈칫했습니다. 유라. 민주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뭐야? 수화기 너머 유라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오빠, 또 뭘 원해? 유라가 흐느꼈습니다. 저 병원이에요. 민준이 차갑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산기가 있대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미경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입원해야 한대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조금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로감뿐이었죠. 유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병문안 와줄 수 없어요? 민준이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저한테는 이제 오빠밖에 없어요.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틀렸어. 너한테는 네 아이의 아빠가 있잖아. 유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몇 초 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날 안 믿는 거예요? 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이 동생을 보았습니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나는 내가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박 이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이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행에서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박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3일? 네. 그렇지 않으면. 박 이사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산 압류.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서연이를 찾아가야 해.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의 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났던 날, 저는 분만실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당신 아빠 됐네. 민주는 그때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이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뜨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천천히 마음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곳, 오후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마당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죠. 지훈이와 하윤이는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남 선생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생각하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여기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이들 단일 학교를 알아봐 줬단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내 아버지가 예전에 날 많이 도와줬거든. 저는 웃으며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평온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 삶을 깨뜨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생에는 되돌릴 수 있는 실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리는 실수도 있습니다. 배신은 단순히 순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처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3일 후 도시의 하늘은 여전히 지난 며칠처럼 흐렸습니다. 민주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익숙했던 넓은 공간은 이제 차갑게 느껴졌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그 옆에는 여전히 조용한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3일. 그 3일은 민준이 숨쉴 틈도 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국세청은 더 많은 서류를 압수했고,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3대 거래처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종료했고, 법원에서도 서연의 소송에 대한 소환장을 보내왔습니다. 민주는 소환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굵은 글씨로 쓰인 글자 하나하나가 차가운 경고처럼 느껴졌죠.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이었습니다. 미경이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동생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생각은 해봤어? 민준이 소환장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 서연이 만나러 가는 거 말이야.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 빚에 대해, 그리고 잃어버린 결혼 생활에 대해. 마침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미경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마 너무 늦었어. 미경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고집 부리지 마. 고집이 아니야. 민준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누나는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미경은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잃는 것도 돈을 잃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야. 그 말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예전에 누나가 나한테 그랬지. 서연이는 좋은 여자라고. 난 믿지 않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한 번은 그 애랑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미경은 침묵했고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박 이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야? 박 이사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공식 통보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몇 줄만 읽고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은행이 담보자산 회수 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MJ 씨가 거의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묘한 평온함만이 느껴졌죠. 아마도 모든 것이 끝에 다다랐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먼 곳, 아침이 부드럽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햇살이 공원의 나무십 사이로 비쳐 내렸죠. 저는 나무 벤치에 앉아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새로 사귄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죠. 하윤이는 나무 아래에 앉아 금발의 여자아이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떤 것 같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워요, 선생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다.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니? 저는 아이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하윤이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남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한다. 저는 두 아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윤이가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저 여기가 좋아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 이겼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했어, 아들. 두 아이가 양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공원의 작은 길을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무잎들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인생의 어떤 장들은 다칠 때 많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장들이 더 평화로운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언제나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 법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은 중요한 것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가족, 신뢰, 그리고 사랑은 모두 아주 연약합니다. 이기심과 배신으로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돌아갈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거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연과 민준,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아마 우리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가 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바둑판이 아니니까요. 사람을 고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순간의 선택들입니다. 작아 보였지만 한 가족의 운명 전체를 바꿔버린 그 선택들 말입니다. 민준에게 있어 가장 큰 실수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실수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과 함께 가장 힘든 세월을 보낸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서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너무 냉정하게 빨리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강인함이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울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고 자신을 위한 다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연의 침착함은 무감각함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의 인내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족은 혼인신고서 한 장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존중, 감사, 그리고 책임감을 통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을 잃을 위험이 가장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 민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는 것일 겁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과거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지만 실수로부터 더 성숙해질 기회는 항상 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께는 아주 소박한 교훈 하나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집이 텅 비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삶으로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각기, 다른 시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범한 삶의 이야기와 깊은 인생의 교훈을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거울이 되기도 하니까요.